네, 사실상 전 국민이 끌탕을 했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어젯밤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색이 훨씬 좋아지신 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 기업이에요, 삼성은. 그럼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또 이 소액주주들이 많아서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초과 이익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 초과 세수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영업 이익이 많아지는데 이 영업 이익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뭐 벌써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영업 이익의 몇 프로 예. 성과급을 줘. 뭐 이런 이제 보수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타결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상에 이르게 돼서 네.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하면 저는 뭐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숙제는 많이 생겼다 이번 일에.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딱 세 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성과 관련해서 나누는 기준 룰이 좀 투명해야 돼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 삼성전자가 올해는 대박 쳐서 지금 뭐 300조가 넘네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2년 전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수준이었어요. 2023년에 마이너스 13조인가 그랬거든요. 예. 적자가. 그러니까 법인세를 한 푼도 그 다음 해에 못 낸 거죠. 네. 그러던 데에도 그 와중에도 예. 삼성전자 임원진은 성과급을 챙겨갔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예.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정의에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거나 너무 또는 거꾸로 회사가 어렵다고 다 정리하고 해버려.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경영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렇게 해도 안 맞다.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박 쳤고 2년 전에는 정말 깡통 찰 뻔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또 잘 될 거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새로운 R&D 투자는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이렇게 소상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네. 사회적 정의에 맞게 미래 지속 가능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한다고 그러면 네. 그건 우리 사회가 용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도 그 점을 가장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투명성, 공정성. 근데 이제 공정을 너무 이제 사실 이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인국공 사태 터졌던 것처럼 공정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이제 각자 좀 이제 고민해서 우리 사회가 좀 숙의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얼마야 여기에 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DX 분야 거기는 뭐 성과가 있는 부서라고 하긴 어려운데 거기도 한 2억 정도의 이제 성과를 상여금을 받게 됐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긴 이제 사태라고 봐야 되는데 노동조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조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청업체, 협력업체 왜 안 넣냐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미숙했다고 봐요. 미숙했다. 미숙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 노사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고요. 노동조합에는 아쉽죠. 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전략상 협상 전략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협력업체들하고도 이렇게 좀 나눕시다. 그러면 가령 뭐 회사가 얼마를 내면 우리도 얼마 내겠습니다. 그런 걸 먼저 하고 사내 비정규직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내에 뭐를 더 설치합시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든지 그리고 식당이 너무 뭐 비좁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식당이 뭐 이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그분들 걸 더 늘려줍시다. 혹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면서 치고 나갔으면 노조 내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죠. 야 우리 거나 잘 챙겨 이럴 수 있지. 그러나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미숙하고 실제로 그래요. 뭐 까놓고 얘기하면 노조는 그냥 이익 집단이죠. 예, 그냥 조합주의에 네. 그냥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최고야 이렇게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가 너무 그거를 강조하고 나가면서 안중에 높다 다른 건 네. 이런 식의 태도와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나부터 살자가 아니라 나만 살자구나. 그리고 세상에 그 월 200, 300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그리고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도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한 번에 박용진 서울 아파트 값보다도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삼성 그 조합의 협상 결과 SK 하이닉스보다는 0.5%더 많이 그래서 10.5%로 하고 이제 뭐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이제 6억 8천 그리고 아니다 할지라도 2억.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꿈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성과급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전에는 부모 잘 만나면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산 불평등, 기회 불평등 이렇게 맞아요. 있는데 이런 불평등도 또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하겠구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런 뭐 그 불평등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가 아마 김용범 실장이 고민했었던 예. 고민의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을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삼성전자 노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러니까 노동조합, 네. 전태일 정신 그러니까. 여기와는 거리가 멀고 멀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장려했던 예. 노동조합에는 충실했다. 그러니까 왜 외부 세력하고 연대를 하냐? 외부 세력하고 아무도 연애를 그리고 왜 회사 경영에 간섭을 하냐? 돈에만 집중해라. 조선일보식 조선일보식 노동조합 활동의 활동이었던 전형이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조선일보가 또 그 비판을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다양한 생각을 많이 우리가 갖게 하게 되죠. 된다. 네. 그래도 막판에 저는 이 협상이 깨지면 어떡할까. 그래도 정부가 깨지게는 놔두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판에 김영훈 장관이 직접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맞아요. 들기도 네. 했는데 뭐 부위원장님도 그러셨습니까? 어떤 판단을? 저는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네.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제가 처음 본 게 예. 그 중앙 중노위가 예. 조정안을 냈는데 예. 사측이 거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노측 아니야? 예, 대체로 노측이 노조가 원래 논란에 걷어차는데 하는데 이게 뭐야? 예. 생각해 보니까 사측이 노조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네. 이렇게 미룬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직접 좀 중재, 예. 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 장관이 좀 예. 등판하기를 예. 만든 거 아닌가. 만일에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예. 삼성노사는 막판에 엄청 전술을 잘 짰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도 빚을 지은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삼자가 공동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예. 없는 예. 일종의 삼각 동맹 같은 걸 만들어 그 사진 한 버리는 컷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가운데 있고 국무위원이 와가지고 직접 예. 이걸 이제 중재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자신들은 일단 중재안을 만족했는데 예. 한 번 더 압박하고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어쨌든 최종 어떤 타협안을 만드는데 중재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만일에 와 긴급조정권 발동하게 됐으면 김영훈은 뭐야 막 이런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근데 저는 이제 해결사로서 중재자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미숙한 이런 협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어서 또 이런 설득력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삼성 노사 자주 보세요.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예. 현대자동차 노조 협상 들어가기 전에 그 네. 노조에서 이렇게 나오는 워딩들 보세요. 네. 곧 혁명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잘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서로 이렇게 협상용 엄포를 내놓고 하는 거 하고 예. 달라야 되는데 약속 대련이다. 프로레슬링인 줄 알았는데 네. UFC로 막 전환을. 직진해가지고 막 격돌을 하면 관중들이 더 놀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사 그 협상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없이 너무 이익이 막 갑자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라서 네.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되고 그럼 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이 당국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좀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글을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썼다가 뭐 공산당 배급제냐부터 시작을 해서 김용범 실장 뭐 사퇴해라 별의별 요구가 다 나왔습니다. 그 국면은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런 논쟁이 나오면 네. 사회주의냐하고 직진해버리는 네. 우리 사회 보수와 보수 정치인 네. 인식의 그 좀 천박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절망해요. 그러니까 천박함.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인 룰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익이 났으면 그 다 회사가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런 생산력이 증대되는 건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일부가 가져가고 겨우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늘 갖고 있는 문제이죠. 근데 저기 산업혁명 시기에도요. 산업화 시기에도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랬다고요. 아니 빵이 100개씩 그 수공업 수준에서 100개씩 만들어내던 걸 10,000개씩 만들어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더 굶주리지? 더 왜 가난해지지? 그리고 남는 빵을 왜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와 고민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혁명을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또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또 루트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되게 많은 선진 국가들의 사회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예요. 그 보수 그 귀족 정치인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예요. 그 사람이 야 이대로 뒀다가 정말로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그 이제 자본가들 사업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등등의 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의 복지 사회를 구성하는 뭐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 나온 처칠이 이끌던 전시내각에서 첫 구상을 시작을 해요. 도대체 한국의 보수는 뭘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조 산업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점점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접목해 가지고 제조 능력이 뭐 이른바 인터넷 오브 띵 이 과정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윤을 더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AI와 접목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이게 어떻게 증폭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로봇이 우리 그 부산 한복판,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활기치며 돌아다니면서 배달도 하고 또 개도 산책시키고 네. 아이도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가사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려면 네.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 네. 발표했던 메가특구 플랜이에요. 이런 거를 그 자율주행을 광주에서 네.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게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할게 네. 로봇이 강아지를 뭐 산책시키고 케어를 뭐 사람들 케어하고 이런 산업을 하게 할게. 처음에는 계속 적자가 나요. 마치 뭐 배민이 그렇고 쿠팡이 그랬듯이 처음에 그 시스템을 까는데 엄청나게 적자가 나지만 일정 단계 넘었으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정부는 이걸 키우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재정 금융 지원을 다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 규제를 없애주고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일부 위험한 것도 감수해 가면서 그 산업이 펼칠 수 있게 했어. 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대박을 쳐서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면 그 이익은 그 일부의 거예요? 그 회사 사장만 다 먹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거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니네 혼자 거냐? 야, 그 R&D 세액공제 우리가 보통 24%의 법인세를 내거든요. R&D 세액공제 포함하고요. 또 정부에서 만든 이른바 뭐 K-칩스법, 반도체법 이거 가지고서 또 돈 깎아줘요. 그렇게 되면 24%가 아니라 10% 정도 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깎아줘요? 취재 편의점은? 예? 깎아주는 게 없어.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깎아주고 네. 금융 지원도 많이 해요. 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산업용수 그 100% 순도 100%의 물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야. 그리고 전력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그 반발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끌어다 대주잖아요. 예. 안 고마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만 그러면 해도. 예.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쉐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 노사 협상 과정에서 그거 좀 얘기해봐라고 하는 박용진이 사회주의자예요? 아니 너무 진정한 보수주의자면 예. 비스마르크의 후손이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보수 진영에서 먼저 시작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돼? 이 정도의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천박해요? 그냥 뭐만 나면 무조건 사회주의냐고 직진을 해버려요? 처칠과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자예요? 아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지만 최근에 무슨 뭐 공산당 이렇게까지 공산당이 무슨 배분을 하고 노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이제 천연덕스럽게 하고 또 그런데 또 그게 유권자들한테 먹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라고 하기도 조금 명구스러워요. 극우 정치인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 김용범 실장의 주장 가운데 새겨들을 대목도 있지만 이런 대목은 또 논쟁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대목도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민 배당금. 그러니까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 그러면 뭐 다 나눠주는 거야? 네. 그냥 먹고 끝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앞부분에 예. 뭐 부채를 줄일 수도 있고 예. 미래 투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예. 국민 배당도 있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비스마르크 이전 시대에 예. 이른바 막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산업화 시대 이럴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혁명을 해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없었던 제도가 있다. 네. 1.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선 거예요. 음. 그리고 2. 복지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과거에는 세금이 착취 구조였는데 네. 지금의 세금은 착취 구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일부의 이익을 쉐어하기 위한 평등을 하기 위한 모두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네. 어떤 재원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세금 내지 않으면 다 나쁜 놈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합의점이 분명하게 공고하게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돼서 합의를 이루고 네. 그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아오고 예. 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온 그 국민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있다. 비스마르크도 몰랐고 예. 막스도 몰랐던 그런 구조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회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1968년도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열어요. 그 해 68년도에 정부 전체 예산이 2,400억에 불과해요. 네. 그중에 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깐다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난리치고 네. 김영삼, 김대중이 활동하던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맹비판을 막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딱 지났어요. 1998년 IMF 직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72조 8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정부 예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10조를 투입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구상을 발표해요.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발하고 특히 그 학부모들은 네.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발을 하시는 상황은 네. 등이 없고 네.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뭐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뭐 정말 네. 막 조롱조롱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산업화는 가장 늦은 나라였지만 정부화는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기 위해서 맞습니다. 살아요. 지금 딱 또 30년이 지났어요. 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예. 천만다행. 예. 윤석열 시기였으면 어려워요. 아유 힘들어요. 이재명 시기에 네. 지금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틀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특구 어디서는 로봇이 활개치는 도시를 어디서는 자율주행이 활개치는 도시를 어디서는 바이오 혁신이 가능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메가특구 구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돈도 엄청나게 투입해요. 얼마나 투입해요? AI에만 저 150조 되는 국민 펀드. 성장 펀드를 대부분 다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면 AI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뭐 1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 700조가 좀 안 되죠? 예. 뭐 이렇게 그 예산 정부 예산? 정부 예산 700조 넘죠. 725조인가 예. 제가 국회의원 관둔지가 좀 돼서 예산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 돈에 비하면 예. 경부고속도로 깔 때 그다음에 저 인터넷 고속도로 깔 때 지금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려고 할 때 AI 혁신 고속도로를 깔려고 할 때 규모가 대충 이렇게 비슷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어. 예. 근데 과거에는 지금 봐봐요.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재벌들이 막 했는데 그 이익을 온 국민이 쉐어했나?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등장했는데 네. 그리고 엄청난 기업의 이익들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쉐어하고 있나? 예. 생각해 보면 지금 아예 초기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원장님 저는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끈 거예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파업은 하지 않기로 1단계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지금부터 진짜 논쟁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또 어디다 쓸 거냐. 그리고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자율주행 AI 막 이렇게 휴먼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작 일자리가 엄청나게 그렇죠. 줄어들고 심지어는 요새는 또 그 경력직 숙련 노동자들은 찾지만 또
신규는 안 네, 뽑아요. 안 뽑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모두의 창업해서 이제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뭐 미천도 아무것도 없이 창업이 가능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새로운 전혀 네,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이제 사회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범 실장도 거기까지 고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설계를 완전히, 위해서 예. 뭔가 합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여기저기 지금 던지고 있는 예.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민거리를 이 비슷한 고민을 10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던졌었잖아요. 국민의힘에도 당대표를 하셨었지만 김종인 그 당시 그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6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던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서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던진 건 김종인 위원장이었어요. 첫 연설이었어요. 그때 다 놀랬죠. 저걸. 근데 그 당시 실리콘밸리의 그 경영진들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국회가 직시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민주당보다 빠르게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강령에 넣었죠. 강령에 넣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그러니까 뺐어요걸요? 안 뺀다고 논쟁을 했는데 안 뺐구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사실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합의를 하고 설계를 해낼 건지. 네. 그래서 타다금지법 때처럼 혁신적 사업이 돌 때 그걸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메가특구법으로 확 열어서 가겠다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다행히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더 빨리 고민하고 캐치해서 국민들 설명하고 그 이익 집단 간의 업역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은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들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정부가 정말 그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그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걸 찾아야 이걸 돼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9분이어서 마무리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 유럽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거기가 뭐 이스라엘의 영공이야 영해야 지땅이야 뭐야 왜 거기서 평화활동가들 가는 선박을 불법으로 납포해서 끌고 가서 구금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외교부 이차관님이 잘 답변을 못하셨어요. 당황했겠죠. 당황했어요. 외교부는 당황했을 외교부가 거예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나서서 수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은 시원하던데요. 우리 국민에 대한 같은 생각이네. 우리 속은 국민에 시원하네. 대한 맞아요. 안전 보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 체포갔으면 난리 났겠죠. 뭐 전투기를 보내네 뭐 이랬을 걸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이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선출된 국가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신변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점잖게 외교부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부터 저쪽부터 이렇게 점잖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하는 건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번에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변 보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일에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전세기를 보내서 군용기를 보내서 구출시키기도 그렇죠. 하는 그런 정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고 나면 그 뒤에 우리 외교 당국이 보다 더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저쪽이 거칠게 나오면 우리도 거칠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 외교부에서 한 조치라는 게 거기가 있는 이제 활동가들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들어오면 형사처벌한다. 뭐 이런 방침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우리 외교부가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다 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바깥에다 강하게 소리를 하고 안에 국민들은 어떻게든 보호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 우리 이제 활동가들이 국제 활동가들이 국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
아, 그럼 그건 안 되죠. 예, 국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금지하는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안전하게 구출하고 나서 그걸 따져 물을 필요는 있지만 지금 거기에 그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네. 그거부터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 외교부냐 소리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라크 전쟁 때 거기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가가지고 선교 활동 한다면서 막 그 전도사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제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그 경우와 이 가자 지구가 정말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가지고 인권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호 활동 차원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가는 배를 불법으로 납포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냥 기분 따라 박용진 기분 좋으라고 속 시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 것 같고 예. 대통령도 이게 다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관련 반 이스라엘 국가 진영들과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가지고 네. 이 문제를 저는 끌어올려서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냥 단순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사회 활동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걸 했을 거예요. 그 뭐 다른 뭐 야당에서는 뭐 또 위험천만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걸 통해서 김정은부터 체포해라. 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그런 뭐 조건과 상황을 형성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원유 수급의 문제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다든지 예. 그리고 지금은 당장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5형제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걸프 국가들. 그 걸프 연합 국가들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최근에 친하지 무슨 않죠. 아브라함 동맹 맺어가지고 조금씩 좀 관계가 예. 개선될 단계에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생각하고 보면 대통령의 원모 심려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발언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 속에서 외교적 판단 속에서 한 발언이다. 네.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